당신을 사랑하는 한, 숨이 붙어 있는 한 나는 당신을 지킬 거야. 그 말은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서울 외곽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한밤중에 쏟아지는 빛 속에서 강서연은 그 말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임신 4개월 차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녀조차도 자신이 이렇게까지 철저히 버려질 줄은 몰랐다. 비는 퍼붓고 대문은 냉혹하게 닫혔다. 철문 너머로 남편 하도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내리꽂혔다. 꺼져. 2번 다시 내 눈에 띄지 마. 아무 말도 통하지 않았다. 설명도 해명도 증거도 필요 없었다. 도윤은 누군가가 보낸 흐릿한 사진 한 장만으로 모든 걸 판단했다. 사진 속엔 긴 머리의 여성이 정체 모를 남성과 호텔에 들어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머리카락 색도 체형도 서영과 흡사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하도윤은 아내가 아닌 그 사진을 택했다. 그날 밤 서연은 눈앞에서 옷이 뜯기고 친정으로 돌아갈 곳도 없었다. 아버지는 자존심이 셌고 가문의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했다. 그런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며느리라는 낙인을 찍힐 패야 서연은 길을 택했다. 맨발로 차가운 보도블록 위를 걷는다. 얇은 실내복은 이미 물에 젖어 몸에 들러붙고 핸드폰은 고장 나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보다 더 떨렸던 건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아무 설명 없이 내쳐졌다는 현실이었다. 의지할 친구 하나 없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니던 절친 정세진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전화를 걸었다. 세진아, 나 지금 집에서 쫓겨났어. 갈 데가 없어. 너네 집에 잠시 침묵. 이어지는 차가운 목소리. 서연아, 우리 남편이 좀 예민해서. 게다가 너 지금 가진 것도 없잖아. 이참에 혼자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걸. 미안. 끊을게. 그 순간 서연은 확실히 알았다. 인생에서 진짜 혼자가 되는 순간은 누군가 떠날 때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등을 돌릴 때라는 걸. 그리고 그때였다. 먹구름 낀 도로 끝 조용히 다가오는 검은 세단 한 대. 차는 그녀 앞에서 멈췄고 조용히 창문이 내려갔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눈빛은 어둡고도 따뜻했다. 강서연 씨. 그녀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남자는 재킷을 벗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걸쳤다. 그 품 안엔 낯선 온기가 있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여기 있는 겁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남자는 말없이 그녀를 안아 차 안으로 데려갔다. 차 안은 따뜻했고 조용했다. 남자는 자신을 윤도훈이라 소개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 에피린의 아시아 본부장.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인물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는 사람이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서연의 물음에 도훈은 짧게 대답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 밤 이 순간이 오기를 그녀는 알지 못했다. 모든 게 무너진 그 순간, 삶이 끝났다고 느꼈던 그 자리에서 새로운 운명이 이미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단 걸.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요한 밤을 깨우는 비의 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윤도훈의 차량은 고급 호텔 더 이터널의 지하 주차장에 조용히 멈췄다. 서연은 아직도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잠시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도훈이 차에서 내려 프런트에 먼저 올라갔다. 몇 분 뒤 프런트 매니저와 함께 다시 내려온 그는 그녀를 조용히 안내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선 순간 따뜻한 공기와 부드러운 조명이 서연의 굳은 몸을 조금씩 녹였다. 객실은 스위트룸이었다. 파스텔 톤의 커튼, 감각적인 조명, 천연 오크로 만든 가구가 놓인 고급스러운 공간. 서연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이 모든 게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이 방에서 오늘 하루 푹 쉬세요.
새 옷과 따뜻한 식사도 준비해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도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세상에 완전히 혼자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너무 늦어집니다. 그 말은 무너진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 서연은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다. 도우는 더 묻지 않았다. 조용히 방을 나서며 말했다. 내일 아침 괜찮다면 같이 아침 식사할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떠난 뒤 서연은 방 안에 홀로 남았다. 새로 제공된 옷으로 갈아입고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근다. 물속에서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울었다. 참았던 감정들이 물과 함께 흘러나왔다. 다음 날 아침 서울 하늘은 간만에 맑았다.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오래 바라보았다. 붉게 부은 눈, 창백한 얼굴, 하지만 그 속에 약간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어쩌면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조식을 먹으러 나서려던 찰나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낯익은 번호였다. 아버지의 집, 종로구 삼청동. 서연은 무심코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기억 속의 철문은 여전히 냉정하게 그녀를 맞았다. 벨을 누르자 낯익은 얼굴이 문을 열었다. 어릴 때부터 그녀를 딸처럼 아껴주던 가사 도우미였다. 서연아, 어떻게 된 거야? 얼굴이 왜 말이 끝나기도 전 집 안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나타난 건 서연의 아버지 강재혁이었다. 여전히 단정한 양복 차림의 매서운 눈빛. 네가 여길 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 목소리는 벼락처럼 그녀의 가슴을 내리쳤다. 아빠, 난 잘못한 거 없어. 나 억울해. 증명할 수 있어. 언론에 나온 사진, 내 시댁에서 발표한 입장문 다 거짓이라고? 이게 너한테는 가문의 수치가 아니라는 거냐? 그건 조작된 거야. 아빠는 나 안 믿어요. 나는 사실만 믿는다. 그리고 넌 이미 우리 집안에서 지워진 이름이다. 바로 그 순간 문 안쪽에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어머니는 말없이 딸을 바라봤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부모님에게서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날 오후 그녀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어젯밤 외면했던 친구 정세진이었다. 서연아, 오늘 저녁 회사 근처 카페에서 잠깐 볼 수 있어. 잠시 망설였지만 서연은 마지막 남은 기대를 걸고 나갔다. 카페 테이블에 앉아있는 세진은 여전히 세련되고 완벽하게 꾸민 모습이었다. 입술은 선홍색, 손에는 반짝이는 명품 반지. 서연아, 미안. 어제는 좀 심했지. 그런데 넌 이해하잖아. 나는 이제 유부녀고 남편 눈치도 좀 봐야 하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는 듯이. 그러나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너도 참 그 잘난 하도윤한테 버림받고 부모님도 외면하고 이제 진짜 혼자네. 그럼에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대단하긴 해.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세진의 입가에 머문 조소. 그것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세진아, 너 오늘 왜 나 보자고 한 거야? 그냥 네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나 봐. 그리고 고마워. 하도윤은 이제 내 남자니까 그 한마디가 서연의 내면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다 계획된 거였다. 사진, 썸은, 냉담한 외면까지 그녀는 조용히 일어났다. 너한테 모든 걸 나눴던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알았어. 그래도 고마워.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카페 문을 나선 그녀의 손엔 낯선 번호로 온 메시지가 떴다. 진실을 되찾고 싶다면 나를 찾아와. 더 이상 밟히지 말고.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먹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그녀의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버림받은 자리에서 새로운 서연이 태어나려 하고 있었다. 서울의 비는 멎었지만 강서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천둥이 치고 있었다. 정세진의 배신은 마지막 남은 관계마저 끊어내는 칼날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이제는 울 시간도 후회할 틈도 없었다. 낯선 번호로 받은 메시지. 진실을 되찾고 싶다면 나를 찾아와. 그 문장은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그녀를 이끌었다. 약속된 장소는 한남동의 작은 골목 안. 외관은 평범한 카페였다. 이른 저녁이었지만 안은 조용했고 창가 자리에는 낯익은 실루엣이 앉아 있었다. 윤도훈, 여전히 단정한 네이비 수트, 뚜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늘 그렇듯 차분한 눈빛.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문을 열어주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는 말없이 손짓으로 자리를 권했다. 따뜻한 밀크티 한 잔이 서연의 앞에 조용히 놓였다. 어제 그 메시지 당신이 보낸 거예요. 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진과 소문은 조작된 겁니다. 당신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이었죠. 그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서류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사진, 이메일 기록, 그리고 한 병원에서 발급된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이 강씨 가문의 친딸이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사실은 6살 무렵 입양된 아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넬린. 서연의 손에서 컵이 흔들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도우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프랑스 국적을 가진 여성 신윤아의 딸입니다. 5살 때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가 실종됐어요. 그 후 흔적이 사라졌고 몇 년 뒤 강재혁 씨의 가족 호적에 새로운 이름으로 등록된 어린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감았다. 눈앞이 아찔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럼 지금까지 난 가짜로 살아온 거예요. 아니요. 도운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당신은 누구보다 진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길이었으니까요. 그 말은 이상하게도 서연의 가슴 깊숙한 곳을 건드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왜 나를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당신의 어머니, 신유나 여사는 제 스승이자 보호자였습니다. 당신을 찾기 위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요. 그분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당신을 찾아 진실을 전하고 진짜 삶으로 이끌어주라고.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따뜻한 진심은 현실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호텔로 돌아오지 않았다. 윤도훈이 안내한 또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 강남구 논현동, 고풍스러운 저택. 그곳은 그녀의 생모가 한국 체류시 머물렀던 곳이자 지금은 그녀의 새로운 거처가 될 장소였다. 집 안엔 어머니가 남긴 물건들이 조용히 숨 쉬고 있었다. 오래된 피아노, 송을 씨로 남긴 일기장, 그녀를 그리워하며 쓴 수많은 편지들. 서연은 조용히 피아노 앞에 앉았다. 어릴 적 어렴풋이 기억나는 선율이 손끝에 떠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울었다. 세상이 버린 자신을 누군가는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다. 그날 밤
윤도훈은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서연은 한참을 침묵한 뒤 고개를 들고 말했다. 돌아갈 거예요. 나를 짓밟았던 그 세상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름으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고통을 지나 결단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시넬린? 그게 내 진짜 이름이라면 그 이름으로 세상을 다시 밟을 거예요. 윤도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엘린 씨,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할 상대가 많습니다. 3개월 후 파리는 초여름의 공기에 휩싸여 있었다. 에펠탑 근처의 고풍스러운 거리, 베이지색 석조 외벽의 아틀리에 건물 위로 MI 디자인 글로벌이라는 간판이 반짝였다. 강서연, 아니 시넬리는 바로 그곳. 세계 5대 패션 기업 중 하나로 꼽히는 미 디자인의 수습 CEO로서 첫 출근을 하고 있었다. 입양 당시 강 씨, 집안에서 받은 이름이 아닌 본래 이름 시넬린으로 그녀는 지금 프랑스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복수 국적자였다. 한국에서는 강서연이었지만 이곳 파리에서는 명백히 디자이너 시넬린이었다. 아틀리에 안은 이미 그녀의 등장으로 분주했다. 윤도훈은 엘린의 곁에서 여전히 조용히 곁을 지키며 모든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 오늘 오후에 파리 컬렉션 준비 미팅이 있고 저녁엔 글로벌 브랜드 르네르와의 합작 사업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소 긴 일정입니다. 엘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윤도훈은 그런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여전히 감정의 경랑이 가라앉지 않았을 텐데 그녀는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엘리는 새로 배운 불어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자신이 디자인한 첫 라인업의 콘셉트를 설명했다. 모든 이들이 놀랐다. 그녀의 감각은 거칠지만 진실했고 상처에서 비롯된 진심이 옷의 재단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다. 며칠 뒤 엘리는 파리 7구에 위치한 한 대사관 행사에 초청되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 주최한 이 행사엔 한국의 여러 재계 인사들이 초청되었고 그중엔 반가운 이름도 잊고 싶은 이름도 섞여 있었다. 행사장 로비에 들어서자 엘린의 입구를 바라보며 누군가가 얼어붙은 듯 멈췄다. 세요, 서연이. 그 목소리는 너무도 익숙했다. 하더윤. 그는 예전보다 훨씬 초췌하고 지친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의 옆엔 정세진이 있었다. 여전히 치장의 열심이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초조했다. 엘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전 시넬린입니다. 강서연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하도윤은 그제야 이해한 듯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정말 너였어. 그 사진, 그건 진짜가 아니었던 거지. 엘리는 웃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대답했다. 그때 당신이 필요했던 건 진실이 아니라 변명 없는 희생자였어요. 나는 단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뿐이죠. 정세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어떤 핑계도 그 어떤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 순간이었다. 엘리는 윤도훈과 함께 자리를 옮겼다. 그 뒤로 쏟아지는 시선들.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마침내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음에 조금은 해방감을 느꼈다. 행사 다음 날 파리 시내 한복판에 걸린 대형 광고판에는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컬렉션 리바이브의 포스터가 올라갔다. 제목 그대로 부활이었다. 포스터 중앙엔 검은 재킷을 입은 한 여성이 비를 뚫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문구 난 무너졌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엘리는 그날 밤 윤도훈과 함께 사무실에서 조용히 와인을 한 잔 나눴다. 오늘 많이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다시 만나더라도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에요. 이젠 당신을 지킬 준비가 돼 있어요. 윤도훈의 그 말은 엘린에게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마지막 조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로 진짜 복수를 시작하기 위해 김포국제공항, 이른 아침부터 공항 로비는 수많은 인파로 붐볐다. 플래시가 터지고 방송국 카메라가 돌며 수십 명의 기자들이 게이트 앞에 진을 쳤다. 해외 패션계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이름, MI 디자인 아시아 대표 신엘린의 귀국 소식이 언론에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도착 게이트가 열리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을 향했다. 엘리는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쓴 채 여유로운 걸음으로 나타났다. 옆에는 늘 그렇듯 윤도훈이 조용히 걸음을 맞췄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엘린 대표님, 귀국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국 시장을 직접 챙기시겠다는 뜻인가요? 과거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들과의 연관은 없습니까? 엘리는 잠시 멈춰서서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다. 그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다만 단단했다. 저는 과거를 숨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꺼내러 왔습니다. MA 디자인의 아시아 리더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한국에서 저를 짓밟았던 모든 이름을 다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며칠 후 청담동에서 열린 MI 디자인의 한국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행사. 패션, 금융,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초대되었다. 눈에 띄게 긴장한 얼굴들도 있었다. 하도윤, 정세진, 그리고 과거 엘린을 며느리라 부르던 하도윤의 어머니까지. 행사장 무대 중앙에 선 엘린은 마이크를 들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MI는 단순한 브랜드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이름이며 저의 부활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화면, 과거 그녀가 비 오는 밤, 젖은 채 집 앞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연출한 짧은 영상, 익명의 여성의 실루엣, 그리고 텍스트. 그 밤이 없었다면 이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도윤은 입술을 깨물었고 그의 어머니는 눈을 피했다. 정세진은 불안한 듯 자리를 떴지만 이미 언론은 그녀를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엘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과거는 더럽혀졌지만 미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닌 설계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한참 동안 그녀는 따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윤도훈과 단둘이 남은 회의실. 엘리는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생각보다 마음이 시끄럽진 않아요. 당연하죠. 당신은 도망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와인 한 잔을 건넸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다음은 뭔지 정해졌어요. 엘리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먼저 강재혁 회장을 만나야겠어요. 그 사람도 이제는 피할 수 없으니까요. 강남구 도곡동, 고급 주택가 언덕 위, 중후한 석조저택. 그곳은 강재혁 회장, 국내 굴지의 건설사, 강신건설의 창립자이자 지금도 정재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의 자택이었다. 그곳은 과거 강서연이 어린 시절부터 청춘 대부분을 보냈던 집이었다. 이젠 이름도 바꿨고 국적도 신분도 바뀌었지만 그 문 앞에 다시 서는 건 여전히 쉽지 않았다. 엘리는 검정 슈트 차림으로 윤도훈과 함께 채에서 내렸다. 두 손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다. 배를 누르자 한때 그녀를 어린 공주님이라 부르던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다. 한참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던 얼굴 곧 눈물로 번졌다. 세어,
연하, 시넬린입니다. 엘린의 차가운 한마디에 아주머니는 울음을 삼켰다. 회장님은 거실에 계십니다. 지금 들어가세요. 엘린이 거실로 들어섰을 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강재혁은 신문을 넘기다 고개를 들었다. 잠시 멈칫한 눈빛. 하지만 곧 익숙한 냉정한 표정이 돌아왔다. 그 이름 입에 담지 마라. 넌 내 딸이 아니야? 엘리는 그 말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천천히 봉투를 내밀었다. 입양 관련 기록. 국립아동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원본입니다. 20년 전 프랑스에서 실종된 아동이 한국에 입양되며 바뀐 이름, 바뀐 국적, 그리고 서류 위조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재혁의 손이 흔들렸다. 그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지금 와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넌 이미 여기서 자랐고 네가 가진 모든 것도 내가 준 거다. 엘리는 비웃음조차 짓지 않았다. 그 모든 건 당신이 감추고 싶었던 죄의 증거일 뿐이에요. 감히 나를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 아니라 고발입니다. 그 말에 강재혁은 처음으로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안면에 냉정이 떠올랐다. 넌 아무것도 모른다. 프랑스, 생모, 그런 건 다 과장된 감성일 뿐이야. 이 세계는 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돌아간다. 엘리는 고개를 들었다. 맞아요. 정은 없었고 계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산서의 잔고를 정리하러 왔어요. 거실 안은 침묵에 잠겼다. 오래된 벽시계가 째깍이며 시간을 셌다. 법적 절차는 시작됐습니다. 위조된 입양 기록, 국제실종 아동 보고, 그리고 미성년자 인신매매 혐의까지. 시간이 지나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아요. 엘리는 등을 돌렸다. 다만 한 가지 기회를 드리러 온 겁니다. 언론보다 먼저 제 앞에서 진실을 인정할 마지막 기회에 강재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숙였다. 너를 그 집에 데려왔던 날 나는 진심으로 내 실수를 감췄다. 그 고백 녹음되었습니다. 엘린이 말하고 나서야 강재혁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도대체 너는 누구지? 그 질문에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신엘린, MI 디자인 아시아 총괄 대표, 그리고 당신의 죄를 증명할 존재. 엘리는 더 이상 머무르지 않았다. 조용히 윤도훈과 함께 집을 나섰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안, 윤도훈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엘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직 시작이에요. 한 사람을 무너뜨렸다고 모든 진실이 정리되진 않아요. 그녀는 한 손으로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꼭 쥐었다. 목걸이 안에는 생모 신유나가 남긴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파리의 공원 벤치에 앉아 웃고 있던 5살 소녀와 그녀의 어머니. 엘리는 눈을 감았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날 아침 법원 앞은 언론과 시민들로 가득 찼다. 대형 LED 전광판에는 굵은 제목이 떴다. 시넬린 강신건설 회장 강재혁 고발, 국제 입양 위조 및 인신매매 혐의. 뉴스는 터지자마자 국내외를 강타했다. 엘린이 직접 제출한 녹취 파일, 입양 관련 문서, 외교부와 프랑스 대사관의 확인 공문까지 모든 증거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대한민국 최고 건설사 회장의 몰락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가장 깊은 뿌리 중 하나, 체면과 권력의 이름으로 묻힌 죄에 대한 직격탄이었다. 그날 오후 엘리는 청담동 MI 코리아 본사 7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윤도훈 그리고 새로 영입한 법무팀장 최도연 변호사까지 동석한 자리였다. 이제 강신건설은 회장 체포와 동시에 공공사업 입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권 대출도 동결되었고 주가는 이미 반토막입니다.
엘리는 조용히 물었다. 그들이 가진 땅, 압류 대상은 몇 군데예요? 제 변호사가 대답했다. 서울 성수동 일대 재개발 예정지 3곳, 부산 마린시티 고층 빌딩 2곳, 미가 소유 중인 부지와 겹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자리에 새로운 걸 세워요. 나를 버렸던 이름 대신 내가 선택한 이름으로 not. 며칠 후 MI는 공식 발표를 했다. 프로젝트 E, 시넬린의 이니셜을 따온 대규모 사회 환원형 패션 복합, 단지 프로젝트. 장소는 과거 강신건설이 장악했던 성수동 구역이었다. 그 발표는 단순한 브랜드 사업이 아니었다. 엘리는 동시에 사회복지단체와 협약을 맺어 해당 단지 내에 입양아 및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와 교육관을 포함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 발표가 나간 다음 날 SNS에서는 엘린의 이름으로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1위를 차지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다. 나는 서연이었다. 하지만 오늘부터 나도 엘린이다. 그녀는 단지 복수하는 여자가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다. 웨인턴. 그러나 반격은 없지 않았다. 강신건설의 사내 이사 중 하나였던 박상구가 기자회견을 열고 엘린을 과잉 반응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공격했다. 엘린은 아무 말 없이 그 영상을 보고 조용히 말했다. 이 사람 법적 고발 들어가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입양인 차별 발언. 한마디도 빠짐없이 이틀 후 박상구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모든 발언을 철회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녀가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쁜 의미의 무서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기고 회피해온 진실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한 달 후 서울시청 앞 대광장에서 열린 입양 아동 권리 선언의 날. 수천 명의 시민이 모인 그 자리에서 시넬리는 대표 연설자로 나섰다. 그녀는 순백의 한복을 입고 단상에 섰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우산을 쓰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속에서도 또렷했다. 나는 내 진짜 이름을 되찾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누군가는 권력으로 또 누군가는 침묵으로 나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울 수 없었던 건 내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비가 멈췄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처럼 누군가의 잊힌 이름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비가 누군가의 눈물 위에 내리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 순간 광장 전체가 조용해졌고 이어지는 박수는 오랜 시간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윤도우는 그녀를 데리고 조용한 한옥 숙소로 향했다. 마당 한켠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는 그녀에게 도훈이 물었다. 만약 그날 내가 그 밤에 널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 엘리는 조용히 웃었다. 어쩌면 아직도 누군가의 이름 아래 존재조차 잊혀졌겠지. 하지만 이제 너는 수천 명의 이름이 되어버렸어. 엘리는 하늘을 바라봤다. 그래도 난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직 내게 남은 이름이 있어. 무슨 뜻이야?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이름. 윤도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 손을 조용히 그녀의 손등 위에 얹었다. 그 손은 따뜻하고 확실했다. 가을이 다가온 서울은 금빛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다. 강북구 북촌 한옥마을 언덕길을 따라 걷는 시넬린의 발걸음은 조용했다.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숨어야 할 이유는 없었다. 시넬린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과거에서 탈출하기 위한 도피처가 아니라 새로운 생을 설계해 나갈 주체였다. 그녀는 최근 열린 국제 디자인 포럼에서
최연소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동시에 미디어 예술 부문 유네스코 글로벌 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건 그러한 외부의 환호가 아니었다. 그날 밤 윤도훈이 먼저 그녀를 찾았다. 청담동의 아틀리에에서 혼자 작업 중인 엘린에게 도훈은 작은 흰 상자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너를 위한 것. 엘린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하얀 도자기 반지 하나가 담겨 있었다. 도훈은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내가 널 지키겠다고 했지. 하지만 이젠 내 옆에 서고 싶어. 함께 같은 이름으로 세상을 걸을 수 있도록. 엘린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나한테는 아직 복수가 끝나지 않았어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기다릴게. 네가 엘린이 아니라 그냥 너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완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인물이 그녀를 찾았다. 하도윤. 그는 변호사와 함께 조심스럽게 그녀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전의 오만함은 모두 사라지고 낡은 정장에 초췌한 얼굴로 나타났다. 이름이 바뀌었어도 나는 네가 서연이란 걸 잊지 못했다. 서연은 당신이 지웠던 이름이에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꺼냈다. 그건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였고 그 안에는 정세진과 하도윤 모친이 공모하여 조작한 모든 정황이 담겨 있었다. 이건 나의 마지막 증언이 될지도 몰라. 네가 원하는 정의를 위해 써줘. 엘리는 문서를 조용히 넘기다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거기엔 자신이 쫓겨나던 방 안 CCTV에서 캡처된 영상 이미지가 있었고 영상 속 진짜 인물은 서연이 아닌 정세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왜 이제야 너를 믿지 못했던 나 자신이 지금까지도 가장 후회되는 일이다. 엘리는 잠시 눈을 감고 문서를 가방에 넣었다. 당신이 회복되기엔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고맙습니다. 이건 나 혼자가 아닌 세상을 위한 기록이니까요. 이어 몇 주 후 검찰은 정세진과 하도윤 모친을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 증거 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법원은 형량보다 더 무서운 판결을 내렸다.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이들이 타인의 인생을 조작하고 파괴한 죄는 단순히 금전이나 사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날, 윤도훈은 다시 엘린에게 물었다. 이제 준비됐어. 엘린은 고개를 들었다. 이제는 신엘린도 강서연도 아닌 그냥 나로 살아보고 싶어. 도훈이 묻는다. 그럼 나와 함께 걸어볼래? 이름이 아닌 사람을 위한 선택으로 엘리는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다. 나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도 지워지지도 않았다. 이야기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이었다.